네, 할렐루야. 제가 선교 간증을 하라고 우리 목사님부터 권유를 받고 어떤 내용의 선교 간증을 하도록 할까 하고 좀 고민도 하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선교 일 하기 전에 그 짧은 한 10여 년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걸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체험한 내용을 좀 간증으로 말씀드리면서 선교 요 단체를 세우고 일을 해온 과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에 바로 들어가서 저는 참 열심히 그 회사가 추구하는 그 일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니까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이 저의 그 노력을 인정을 하고 근무 7년 만에 동경지사장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일본으로 가게 되니까 일본어를 모르잖아요. 종로 이가에는 ILI라는 학원에서 1개월간 이제 그 동경을 가야 될 날짜가 얼마 안 돼서 1개월간 짧은 오하요 고자이마스라는 뭐 일본말 인사할 정도로 배우고 일본에 갔습니다. 동경 장소가 신주쿠에 갔는데 마침 저희는 이제 전자회사입니다. 오디오도 만들고 전자 장난감도 만들고 또 전자 부품들, 전자 라디오나 텔레비나 전자 부품들 만들어서 삼성 그 당시에는 금성사 또 해외로 수출도 하는 가전 전자 업체로서는 한국에서는 제일 1위라고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동경지사장으로 가서 한 임무는 회사의 라인이 끊기지 않도록 일본의 히다치, 마츠다, 소니 등등의 제품들을 빨리 공급을 하도록 그 역할을 제가 하는 겁니다. 동경지사장의 역할이. 뭐 소니나 마츠다, 이 히다치 같은 그 회사는 일본에서도 꽤 큰 전자 회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업체들이 그 회사로 주문을 하죠. 오더를 내죠. 그런데 한국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필요한 물건을 우리 라인에 끊기지 않도록 공급을 해 받도록 하려면은 역시 굉장히 애로가 많더라고요. 큰 회사에 비해서 그래도 규모가 좀 그렇게 넉넉히 크지는 않기 때문에 삼성보다 훨씬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직접 그 라인에 가서 그쪽에 가서 제가 직접 이제 생산 계획도 세우고 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역시 일본 말이 딸리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서 한 6개월 동안은 밤 2시까지 제가 일본어를 배우면서 제 자립으로 공부를 해서 터득을 하는데 6개월이 지나니까 귀가 뚫리더라고요. 일본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 말이 들리니까 내 입으로 일본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쳐서 5년간 일본 지사장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제 가족들 다 불렀죠. 남매, 아들, 딸, 저 집사람을 다 불러서 가족은 3년 반 동안 같이 동교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5년 동안 원래 주재원 비자는 4년입니다. 4년인데 1년 더 일을 하고 있는데 사항이 완전히 급변돼 가지고 한국으로 빨리 좀 들어와야 되겠다. 그때 제 직급은 부장이었습니다.
문부장이 빨리 들어와서 이 공장을 좀 맡아줘야 되겠다. 공장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부름을 받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제가 부품사업부 본부장에 이제 이사 발령을 받고 본부장이 되어서 부품사업본부의 그 공장은 대전에 공장이 있고 등촌동에 공장이 있고 안성에 공장이 있는데 그 세 개 공장을 다 아우르는 이제 부품 본부장으로서 일을 합니다. 근데 본사에서 제가 근무 중에 본사인데 본사에 있다 보니까 공장에 직접 제가 좀 컨트롤하고 다스리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근무지를 대전으로 내려가는 걸로 제 스스로 자원해서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1970년도 중반이니까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죠. 늘 이제 본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카폰으로 서로 긴급한 일이 있으면 이제 연락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면서 대전 공장이 문제였던 공장을 다 안정시키고 정상적으로 라인이 돌아가고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전이 이제 안정되니까 등촌동 공장이 또 문제가 있으니까 등촌동 공장에 와서 좀 다시 또 안정 좀 시켜야 되겠다 해서 다시 제가 서울로 또 올라갑니다. 근무지를. 이렇게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나도 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돈을 벌으려면은 내가 월급쟁이 해서는 돈은 벌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늘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귀국해서 내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꿈은 버리지 못하고 늘 갖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회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저를 이 회사에서 내보내주든지 아니면 내가 사업체를 내가 별도로 하나 만들고 싶으니 그 사업체를 만드는 걸 허락을 해주고 내가 이 회사에서 내 몫을 다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아마 그때 회장님은 저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문성길 이사가 있어야만이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잘 돌아가겠다고 생각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좋다. 이 회사 세워라. 해서 충청북도 그 옥천에다가 옥천 동의농공단지에다가 전자회사를 또 세웠습니다. 제가 전자회사에 근무했으니까 전자회사를 이제 그쪽에 세워가지고 그쪽 회사는 제가 잘 아는 지인에게 맡기고 저는 다니던 회사에 열심히 또 일을 했는데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다 보니까 내가 직접 오너가 경영하는 만큼 하지를 못해. 늘 한 달에 한 번씩 결산 보고를 하라고 본사에 와서 난 보고를 받는데 결산 보고서를 보면 늘 적자예요, 적자. 그래서 1992년도에 도저히 이래서 안 되겠다 해서 가감하게 이 회사를 떠나기로 작정을 하고 회사다 이야기를 했더니 발칵 뒤집었죠.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약속한 대로는 회사를 세우게 해줬고 또 약속대로 네가 이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만둬야 되느냐. 나가려고 하느냐. 너무너무 죄송하다. 근데 이 회사를 맡겼더니 회사가 계속 적자가 돼서 제가 마음이 안정이 안 된다. 저를 보내주셔야 되겠다. 결국은 허락을 받고 1990년도에 옥천 공장으로 내려가서 정리 장부를 봤더니 한마디로 이게 내 엉망이에요. 돈이 수없이 모르게 밖으로 새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감하게 그 회사 사장을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공장을 다 맡아서 운영을 왔는데 아주 그 일치월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1997년도 IMF가 옵니다. 제가 1차 밴드에 물건을 납품하는 2차 밴드였습니다. 물론 일본에도 수출도 하고 자동차 교통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는 아주 핵심 부품을 제가 기계로 가공해서 납품하고 했는데 IMF가 되고
기아 자동차 부도가 나고 제가 납품했던 1차 벤다가 부도가 나고 하면서 제가 납품했던 물품 대금 어음을 전부 다 부도가 다 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어음을 할인을 해서 이제 그 단으로 회사 운영을 하고 했는데 할인해 받은 어음을 제가 현금으로 다 내놔야 되는 제 회사의 입장으로서 그 헌금을 수억이라는 헌금을 한꺼번에 내놓을 그런 행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회사도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3개월간 부도를 내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결국은 그 3, 4억이라는 돈을 현금을 만들지 못해서 저도 부도가 납니다. 대신에 은행 지점장하고 의논을 해서 이 은행에서 대출 받았던 그 설비를 넣기 위해서 은행 대출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경매로 넣어서 제가 재낙찰 받음으로써 합법적으로 은행 대출 금액을 삭감해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자 하고 이제 지점장하고 약속을 하고 제가 경매를 넣습니다. 경매를 넣는데 참 세상은 제가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 회사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밖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수한 중소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 회사를 노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리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건설 단종업을 하는 건설 회사인데 물론 대전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공장을 경매를 넣었던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500만 원에 제가 떨어집니다. 제가 떨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분명히 이거는 정보가 샜다. 문 사장이 경매에 넣을 금액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상대방 회사가 알고 다 그렇게 했다. 안 그러면 500만 원으로 딱 이게 들어갈 수가 없다. 결국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제가 제일 믿었던 사람이 그 회사 총무부장하고 친구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러나 이미 사항은 끝났습니다. 그걸 법원에 아무런 그 호소장 넣어도 소용없고 대신에 제가 그 낙찰 받은 그 회사 회장한테 타가서 사실 제가 20년, 30년 동안에 일을 하다가 이걸 만들어서 열심히 지금 제 노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매를 좀 포기하시고 저한테 좀 물려주시고 대신에 제가 응분에 보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가서 그 회장을 만나서 간증을 하고 요청을 하고 부탁을 해도 그 회사 회장은 나도 제조업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한 것이니까 죄송하다고. 결국은 회사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제가 제주도 보목동에다가 제 나이 60이 되면은 지금 하고 있는 회사를 전문 경영인에 맡기고 제가 하고자 하는 꿈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그 일에 전력을 다하리라고 했던 그런 꿈이 있는데 시간상 꿈 이야기는 다음에 미루고 제주도 보목동에다가 조그만 아파트를 사놨어요. 내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조용히 쉬면서 거기서 그 일을 하리라고 사놨는데 저도 모르게 삶이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집사람도 모르게 제가 거기 가서 자살하리라 하고 보목동 그 아파트에 가가지고 하룻밤 서귀포 그 바다 절벽에 내려가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하고 생각하고 오늘 밤 또 하룻밤 지나다가 14일째 저녁에 오늘은 꼭 내가 죽으리라 하고 이제 서귀포 캄캄한 앞바다 내려갔는데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저한테 음성이 들어오는 겁니다.
너가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어? 죽을 용기가 있으면은 다시 왜 일어설 생각을 못 하느냐? 어? 하는 그런 음성이 막 저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내가 죽으면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생각이 딱 들어가니까 죽음이란 마귀가 싹 악령이 딱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보따리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야단이 났죠. 15일 동안 사람 흔적 없이 소식도 없이 있다가 돌아왔으니까 어렴풋이 제주도 집으로 갔구나는 생각은 했지만은, 그래서 집사람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애들 다 모아놓고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내 지금부터 열심히 또 노력해서 다시 우리가 다시 일어나도록 할 테니까 아버지를 믿고 남편을 믿고 또 새롭게 살아보자 하고 했던 세월이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지나가더라고요. 10년 동안 일이 안 돼요.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될 것 같으면서 안 되더라고요. 지나놓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하나님이 예배해 둔 그런 과정이었더라고. 제가 선교 일을 하도록끔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하는 일도 안 되게 만들어줬어요. 회사도 부도나게 만들었고 다시 와서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게 만들고, 그러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믿음이 약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더 이제 믿음 생활을 더 돈독히 하게 만들고 교회 가게 만들면서 10년간 욥의 고난 좋은 것처럼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전화가 내한테 하나 왔어요. 도대체 문 사장 어디 갔다가 이제 전화가 그래 안 되느냐? 당신 연락하려고, 당신 찾으려고 내가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야 왜 전화를 받느냐고 하면서 서울의 어느 선교단체의 상임 이사가 저한테 전화를 줬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을 테니까 당장 서울로 올라오라고, 내가 당신을 좀 봐야 될 일이 있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할 일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참 희한한 분한테 전화가 왔다 하고 이제 서울에, 대전서 서울로 와서 그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 회사가 종로 5가 기독교회관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찾아가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야, 문 회장, 당신 우리하고 같이 일 안 해보겠냐? 선교일 한번 해보자. 선교일. 저는 그때 당시 말대로 선교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이, 이사님, 내가 선교란 말도 모르고 내가 무슨 선교를 하냐고. 전 모릅니다. 했더니, 여기다 이제 북한 선교일을 하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당신이 좀 해야 될 일이 있다. 북방 선교를 당신이 좀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 북방 선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근데 그쪽에서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마음이 들면은 내한테 연락 다시 주시오 해서 저는 뭔 모르고 나와서 아무튼 기도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북방 선교 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 지금 할 일도 없고 선교란 것이 뭔가 좀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그 회사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1년 동안 거기서 제게 주어진 그 임무대로 일을 하는데 역시 그 막힘이 있어요. 임무를 주었으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1년간 하면서 북방 선교란 것이 뭔가 이제 알았고 선교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은 내가 직접 선교 단체를 세워서 내가 북방 선교를 해야 되겠다 하고
마침 그때 최학철 장로가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최 장로, 우리 같이 나가서 우리 우리 선교단체를 우리가 세우자, 만들자. 그래서 나온 것이 2009년도에 그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2010년도에 지금의 사단법인 한생명 살리기 운동부를 본부를 2010년도에 세웁니다. 세워서 약 6개월 동안 그 북방 선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대로 된 사단법인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아주질 않아. 북방 선교 무슨 일을 한 건데 뭐 회사를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사단법인 이제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를 두고 통일부에 가서 선교단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때가 지금 이명박 시절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절에 금강산 관광할 때 그 박양자 그 살인 암살 사건,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북한 문하고 닫힐 때입니다. 북한 선교한다 하면은 허가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여러 번 그 통일부에 쫓아다니면서 담당 주무관, 사무관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그 사단법인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고 뭐 여러 번 쫓아다니고 땀 뻘뻘 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주무관이 아이고 장로님 그렇게 하지 말고 요 정관의 사업 목적을 좀 변경을 하십시오. 북한을 두고 그 사역을 한다 하면은 허가가 안 나니 이 땅에 내려와 있는 탈북민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십시오. 라는 그 사업 목적을 변경을 하면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사업 목적을 추가로 변경해서 다시 제출을 합니다. 결국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3개월 만에 사단법인 허가를 맡아서 통일부 335 허가를 받는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 들어가려면 선교사가, 우리는 못 들어가니까 선교사가 계셔야 되겠는데 또 다 선교사님도 예배해 두신 또 하나님 예배해 두신 선교사님 계시더라고. 지금의 김영원 선교사님, 농업 기술을 갖고 계신 선교사님, 유기농으로 한국에서도 이름을 알리고 있는 선교사님이 살린 코르샤코프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을 또 알게 돼서 결국 그 선교사님하고 우리 선교사님으로 활동하시도록 또 합의가 돼서 그 선교사님이 2010년도 6월 달에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나진 선봉 지역에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것이 첫 시발입니다. 거기서 백학농장이라는 곳에 8,000평 땅에 농사를 짓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북한 땅이라는 척박하고 피폐하고 산성화된 땅이 돼서 농사가 잘 안 되고 작물이 잘 안 된다는 걸 이미 알고는 있는데 처음 내가 북한 땅에 들어와서 내가 직접 내 스스로 지어서 농사가 잘 될지 안 될지는 불안하잖아. 알지 못하잖아요. 기도를 쭉 하면서 내가 지금 심었던 씨앗이 성장 잘 돼가지고 풍수한 수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고 늘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수확을 거두는데 놀랍게도 무 하나가 11.8kg라는 엄청난 무가 되고 배추가, 김장배추가 한 아름이 되고 양배추가 한 아름이 되는 이런 작물이 수확이 거둬지고 보니까 김영훈 선사님을 보호하고 또 감시하는 그분이 보고 깜짝 놀라고 또 실제 그 농자에서 농사 짓는 북한 주민들이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작물이 수확이 될 수 있냐고 하면서 김영훈 성사님을 다시 또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성사님에게 다시 보게 되니까 요 한경남도 나선 지역, 북도 나선 지역 말고
다른 양강도 작은 다른 도에도 똑같이 이 작물로 재배가 될 수 있도록 농사 지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것이 이제 12년 가까운 세월인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네,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하고 난 다음에 그 북한에 그 나무가 없어서 헐벗은 사이고 헐벗은 들인데 저희들 한생명 살리기 운동본부에 나무 묘목을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지금 수년 전부터 받고 우리가 재배하는 그 백학농장 10,000평에다가 나무 묘목을 이제 심는 걸로 하고 재작년에 코로나가 딱 발생하면서 북한에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지역에 가서 지금 또 농사 그 기술을 또 배워주고 아프리카 전 나라의 목회자들을 500명, 600명 모여서 컨퍼런스도 2018년도 말부터 19년도 2020년도 2021년 1월달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또 아프리카에 계속해서 농장 지도를 할 계획으로 이미 거기 필요한 장비들을 다 보내놓은 상태로 있고 아프리카 그 킬리만자로 그 지역의 농업대학에서 학생들이 800명이 있으니까 농업 강의를 해달라는 그 요청도 받고 있으면서 아마 금년 11월 달 중으로는 다시 또 탄자니아에 가서 그 사역을 계속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곤지암에 또 실습 농장이 있습니다. 그 실습 농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각종 씨앗들을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 9월 17일 날 다시 사할린으로 들어갑니다. 선교의 일은 참 아무나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선교 일을 하면서 많은 걸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이 선교의 간증 끝내는데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우리 같이 이제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정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북한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곳이 땅끝 나라가 아닌가, 땅끝 지역이 아닌가. 북한 복음을 통해서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늘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일상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